안녕하세요. 저는 오영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유난히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였어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볕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지는 모습을 보니 며칠 뒤로 다가온 우리 며느리 미나의 첫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인데 세상 가장 행복한 날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이 절로 부풀었죠. 무엇을 해줄까 달력을 넘기며 고민하는 시간마저 즐거웠습니다. 며느리라지만 저에게는 딸이나 마찬가지인 아이였어요. 아들 태식이가 결혼한다며 미나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솔직히 걱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 없이 자랐다는 말에 혹시라도 마음에 그늘이 있지는 않을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 꼬인 구석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낡고 못난 편견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미나를 만난 지 단 10분 만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어찌나 밝고 예의 바른지 보는 사람의 기분까지 환하게 만드는 아이였어요. 저희 부부를 볼 때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른다는 것이 눈빛에서부터 느껴졌죠. 결혼 후에는 집안에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무뚝뚝한 남편마저 미나 앞에서는 무장해제되어 농담을 던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보석 같은 아이에게 고아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걱정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만큼 미나는 제게 더없이 소중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일은 더 특별하게 챙겨주고 싶었어요. 미나가 평소에 먹고 싶다던 음식들로 진수성찬을 차리고 예쁜 옷도 한 벌 선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푸석푸석한 머리카락에 축 처진 파마기가 꼭 제 기운 없는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죠. 이 꼴로 우리 예쁜 며느리 생일상을 차릴 수는 없지. 저는 큰맘 먹고 미용실에 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얼마 전 동네 상가에 새로 생긴 미용실이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렸어요. 백장미 헤어라고 이름부터 화려한 그곳은 원장 솜씨가 용하다며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늘 가던 미용실이 있긴 했지만 새로운 곳은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기분 좋게 머리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눌 겸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태식이가 저를 보고 물었어요. 아니야, 머리 좀 하려고. 바로 앞 상가인데 뭘. 미나 오면 저녁부터 챙겨줘. 알겠습니다. 예쁘게 하고 오세요, 어머니. 아들의 든든한 인사를 받으며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하고 나른했던 오후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 중 하나로 기억될 줄은요. 백장미 헤어는 밖에서 보기에도 무척 화려했습니다. 커다란 통유리창에 금색으로 백장미 헤어라고 쓰인 글씨가 번쩍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인공적인 장미향과 미용약품 냄새가 코를 훅 찔렀습니다. 내부는 온통 흰색과 금색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고급스럽다기보다는 돈을 많이 들인 티를 내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손님은 이미 서너 명 정도 있었고 다들 비슷한 연배의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 처음 뵙는 얼굴이네요. 저를 맞이한 것은 짙은 화장에 머리를 한껏 부풀린 여자, 바로 원장 백장미였습니다. 온몸에 값비싼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조화롭지 못하고 과하다는 느낌을 주었죠.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금세 얼굴에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사모님? 요즘은 뿌리 볼륨을 살리는 게 유행인데 최고급 영양제 듬뿍 넣어서 해드리면 얼굴이 확 사실 거예요.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그냥 파마만 하려고요. 너무 뽀글거리지 않게 자연스럽게 말아주세요. 아이 사모님. 파마도 그냥 파마가 있고 명품 파마가 있다니까요. 저희 샵은 아무거나 안 써요.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투자하셔야죠. 백장미는 끈질기게 비싼 시술을 권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에 스쳤던 친절한 미소가 순간 옅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상냥한 가면을 쓰고는 조수에게 제 머리를 맡겼습니다. 샴푸를 하고 자리에 앉아 잡지를 뒤적이고 있는데 미용실 안의 모든 대화가 제 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백장미 원장은 다른 손님의 머리를 만지면서도 입은 쉬지 않았어요. 옆동 아파트 아무개는 남편이 바람이 났다더라. 앞집 여자는 딸이 명품 사느라 카드빚이 산더미라더라. 전부 남의 집 험담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즐기는 편이 아니라 그저 잡지에 시선을 고정한 채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한참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 머리에 굵은 롤을 말고 있던 백장미가 옆 손님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머, 근데 저쪽 사모님은 처음 보는 분인데 어느 아파트 사신대? 옆 손님이 곁눈질로 저를 보며 물었어요. 백장미는 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 대답했습니다. 아, 저기 태식이 엄마. 아들이 이번에 장가 갔잖아. 아, 그 잘생긴 총각? 어머, 벌써 장가를 갔어? 며느리는 어디 집 규수래?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어요. 아니나 다를까 백장미의 입에서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쉿, 조용히 해. 들릴라.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모님 며느리 고아라면서. 그러니 얼마나 덥석 시집왔겠어. 시부모가 봉이지, 봉. 아들 하나 잘 둔 덕에 호강하는 거야.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윙윙거리던 드라이기 소리도 손님들의 수다 소리도 사라지고 오직 백장미의 그 독이 묻은 목소리만이 제 귓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제 소중한 며느리 세상 누구보다 착하고 바르게 자란 내 아이를 저 여자가 뭐라고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건가. 고아라는 사실이 시집을 덥석 물었다는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시부모를 봉으로 안다는 듯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이토록 쉽게 상처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거울을 통해 백장미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손님과 눈을 마주치며 비웃고 있었어요. 마치 내가 모르는 소문은 없다고 과시라도 하는 듯한 추악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저 여자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소리치고 뺨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길이고 오히려 저 여자의 가십거리만 더 만들어주는 꼴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분노를 그런 식으로 값싸게 소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들끓는 용암 같은 분노를 차갑게 식히기 시작했어요. 그래, 백장미. 너는 오늘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 내 소중한 가족을, 내 예쁜 며느리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지 내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저는 그 짧은 순간에 제 인생을 건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파마가 끝났다는 말에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거울 속에는 뽀글거리는 파마를 한 제 모습이 보였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머 사모님. 컬이 아주 잘 나왔네. 훨씬 젊어 보여. 백장미가 호들갑을 떨며 말했지만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어요. 머리감 여기 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백장미는 제 굳은 표정을 보고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돈을 받더군요.
사모님, 머리 마음에 안 드세요? 혹시 아까 저희 얘기 들으셨어요? 아이, 그게 아니라 그냥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 옮긴 것뿐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변명하는 꼴이 더 가소로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모든 경멸과 분노를 담았습니다. 제 눈빛을 마주한 백장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미련 없이 미용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화끈거리는 제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저는 방금 전에 모욕을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차갑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 여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무너뜨릴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백장미 헤어와 그녀의 평판이었습니다. 그래, 너의 장미 정원을 내가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너의 그 잘난 혀가 다시는 함부로 놀려지지 못하도록 내가 뿌리째 뽑아주겠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에 미나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장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어요. 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날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세 식구가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새로 한 머리를 보고 미나가 가장 먼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머리 하셨네요. 너무 예쁘세요. 꼭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 순수한 칭찬에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더러운 말들이 다시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미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눈에만 예뻐 보이면 됐지, 뭘. 자, 어서 밥 먹자. 너 좋아하는 갈비찜 했다. 우와, 정말요?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미나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수저를 들었고 아들 태식이도 그런 아내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며 제게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미나는 며칠 앞으로 다가온 자신의 생일 이야기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어디서 만날지, 태식이와는 무엇을 할지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새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도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해맑고 고운 아이의 마음에 고아라는 못을 박으려 했던 백장미라는 여자를 어떻게 해야 가장 고통스럽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밥알을 씹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나가 과일을 깎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 저는 태식이를 향해 조용히 고갯짓했습니다. 제 심상치 않은 눈빛을 읽은 아들은 잠시 후 미나에게는 회사 동료와 잠깐 통화 좀 하고 오겠다며 저를 따라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자마자 태식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아 아들을 맞은편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낮에 백장미 헤어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죠. 백장미가 다른 손님들과 나눈 대화, 그 여자의 비웃음 섞인 표정, 그리고 제 심장을 꿰뚫었던 그 말까지. 사모님 며느리 고아라면서. 그러니 얼마나 덥석 시집왔겠어. 시부모가 봉이지, 봉. 제 이야기가 끝나자 태식이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 여자가 감히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미나한테? 미나한테 한 게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한 소리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 세상에 이런 정신 나간 여자를 봤나? 태식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미용실로 쳐들어갈 기세였어요. 제가 가서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모욕을 줄 수가 있어요.
당장 가서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미나 앞에 무릎 꿇려 사과시키겠습니다. 앉아라, 태식아. 저는 아들의 흥분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가라앉혔습니다. 지금 네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달려가서 깽판을 치면 그게 바로 저 여자가 원하는 그림이야. 태식이 엄마가 자기 며느리 흉 좀 봤다고 미용실 와서 행패를 부렸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자기만 피해자인 척하겠지. 그럼 사람들은 누구 말을 믿을 것 같니? 결국 진흙탕 싸움밖에 더 되겠어? 제 말에 아들은 씩씩거리면서도 마지못해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니? 이대로 참고 넘어가라는 말씀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지. 참고 넘어가다니. 나는 내 남은 인생을 걸어서라도 그 여자를 무너뜨릴 생각이다. 제 서슬퍼런 목소리에 태식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복수는 뜨거울 때 하는 게 아니야. 아주 차갑게 상대가 누구에게 당하는지도 모르게 서서히 무너뜨려야 하는 거다. 감정적인 대응은 하수나 하는 짓이야. 우리는 저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씩 아주 철저하게 부숴버릴 거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적을 정확히 알아야 해. 그 여자 백장미에 대해 알아봐 다오. 불법적인 해킹 같은 건 필요 없다. 그저 발로 뛰고 검색하고 사람들 말을 들으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 그 여자가 어디서 사는지, 가족은 누구인지, 돈 문제는 어떤지, 뭘 좋아하고 뭘 무서워하는지. 특히 그 백장미 헤어의 약점은 무엇인지. 제품은 어디서 떼어오고 세금은 제대로 내는지, 단골들은 누구인지. 그 여자의 갑옷에 난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좋으니 모조리 찾아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제 계획을 들은 아들은 잠시 멍하니 저를 보더니 이내 눈빛을 바꾸고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군요. 그 여자, 제가 밑바닥까지 싹 다 털어오겠습니다. 제 아내와 어머니를 모욕한 대가가 뭔지 아주 처절하게 느끼게 해줘야죠. 그렇게 아들과 저의 은밀한 복수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어요. 미나와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하고 다가올 생일 파티 준비를 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백장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웃고 떠드는 순간에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저는 백장미의 얼굴을 떠올리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미나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저 아이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악마라도 될 수 있었습니다. 나흘 뒤 태식이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가져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 내용물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며칠간 아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모은 백장미라는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가장 큰 약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저 여자 인터넷 평판에 목숨을 겁니다. 태식이는 노트북을 켜고 여러 개의 인터넷 창을 띄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은 우리 동네 엄마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네 맘카페였습니다. 보세요. 백장미 헤어에 대한 글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칭찬 글이 대부분인데 아이디를 잘 보면 전부 새로 가입한 유령 아이디거나 쓰는 말투가 똑같아요. 딱 봐도 조작이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진실된 후기가 올라옵니다. 아들이 클릭한 게시물에는 백장미 헤어에서 머리하고 두피 뒤집어졌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처참했어요. 비싼 클리닉을 받았는데 두피에 진물이 나고 머리카락이 다 끊어졌다는 하소연이었죠. 그런데 그 글 밑에 달린 댓글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글쓰니 네 머릿결이 개털인 걸 왜 우리 원장님 탓을 해? 돈 뜯어내려는 거지. 내가 다 알아. 등등. 누가 봐도 백장미 본인이거나 그녀가 사주한 사람들이 쓴 악성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안 좋은 후기가 올라오면 아이디 여러 개를 동원해서 글쓴이를 인신공격하고 진상 손님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칭찬 글을 여러 개 올려서 덮어버리는 수법을 쓰는 거죠. 온라인에서의 자기 이미지를 병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약점은 백장미 클럽이라는 겁니다. 태식이가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백장미와 다른 여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이 여자들, 동네 병원장 부인, 식당 사장, 부동산 부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백장미가 이들을 VIP로 모시면서 백장미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더군요. 이들에게는 일반 손님보다 두세 배 비싼 가격을 받으면서 온갖 아양을 다 떤다고 합니다. 이 클럽 회원이라는 게 저 여자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자존심인 셈이죠. 사진 속에서 다른 여자들 옆에 딱 붙어 교태를 부리는 백장미의 얼굴을 보니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 여자 손님들한테 최고급 수입 제품만 쓴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네. 제가 수소문해서 저 여자가 물건 떼오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동대문 근처의 대형 미용 재료상인데 주로 저가 제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곳이에요. 제가 그 가게 사장님하고 말도 섞어봤습니다. 백장미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가장 싼 벌크용 펌 약이랑 염색약을 대량으로 사간다고 하더군요. 태식이는 작은 플라스틱 병 2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그 가게에서 파는 제일 싼 펌 약입니다. 그리고 이게 백장미가 손님들한테 보여주는 이탈리아제 최고급 제품이고요. 아마 빈 병의 내용물만 바꿔치기해서 쓰는 걸 겁니다. 저는 2개의 병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겉모습은 달랐지만 어쩌면 제 머리를 망치고 미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은 바로 저 싸구려 약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잘했다, 태식아. 정말 잘했다. 저는 비로소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적의 모든 약점을 파악했어요. 허영심과 과시욕으로 가득 찬 속은 텅 비어버린 여자. 평판에 목숨을 걸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기생하며 싸구려 제품으로 손님을 기만하는 사기꾼. 그것이 바로 백장미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구나. 저는 태식이가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어머니, 계획이 있으세요? 물론이지. 저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아주 조용히 무너뜨릴 거다. 먼저 저 여자가 목숨처럼 여기는 온라인 평판부터 시작해야겠구나. 저 가짜 성에 우리가 진짜 균열을 내주자꾸나. 저는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동네 맘카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의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뜨자마자 태식이를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백장미의 온라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수십 가지 방법을 떠올리고 지우기를 반복했죠. 감정적인 비난이나 욕설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글은 오히려 백장미에게 악성 루머에 시달리는 불쌍한 원장이라는 동정표를 안겨줄 수 있으니까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진실과 객관성이었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지극히 사실적인 어조로 그녀의 문제점을 짚어줘야 했어요. 태식아, 카페에 글을 하나 올릴 생각이다. 어머니, 제가 올릴까요? 어머니 아이디로 올리면 바로 특정될 텐데요. 아니다. 내가 직접 올릴 거다. 내 아이디로 내 이름을 걸고 올려야 해.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도 용기를 냈는데 라며 동참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야. 숨어서 돌을 던지면 비겁한 사람이 되지만
내 얼굴을 드러내고 던지는 돌은 의로운 돌이 될 수 있단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식이의 도움을 받아 동네 맘카페에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부터 수십 번을 고쳤어요. 백장미 헤어, 너무 불쾌했어요. 같은 감정적인 제목 대신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얼마 전 새로 개업한 백장미 헤어 방문 후기입니다. 본문은 더욱 신중하게 한자 한자 눌러 썼습니다. 새로 개업한 곳이라 궁금해서 방문했습니다. 시설은 화려하고 깨끗해서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스타일대로 파마도 그럭저럭 잘 나온 편입니다. 하지만 머리를 하는 2시간 내내 저는 아주 불편한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다른 손님들의 사생활에 대해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아파트 누가 이혼을 했다더라. 어느 집 자식이 사고를 쳤다더라.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지만 원장님은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야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미용실은 머리를 하러 가는 곳이지 남의 험담을 들으러 가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욕설 한마디, 감정적인 표현 하나 섞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겪었던 사실만을 건조하게 나열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래서 더 강력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글을 본 사람들은 저 아줌마 화가 많이 났네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어머니, 정말 이대로 올리실 거예요? 그래. 올려라. 태식이가 제 허락을 받고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는 묵묵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1~2시간 동안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게시물들 사이에 제 글은 금방 묻히는 듯 보였어요. 초조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오후가 되자 첫 번째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머, 글쓴이님 혹시 저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호피무늬 옷 입으신 분 아니세요? 저는 그 댓글을 보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제 옆자리에 앉아 백장미와 함께 낄낄거리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댓글 하나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헐, 저도 거기서 원장님이 다른 손님 흉보는 거 들었어요. 제 머리 해주면서 바로 옆 손님 옷차림이 촌스럽다고 흉보는데 가시방석이었네요. 맞아요. 저한테는 다른 미용실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상도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머릿결 다 상했어요. 비싼 클리닉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머리가 다 녹아내렸습니다.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제 머릿결 탓만 하더라고요. 순식간이었습니다.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그동안 백장미에게 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들의 원성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글은 순식간에 카페에서 가장 뜨거운 게시물이 되었어요. 댓글은 수십 개를 넘어 수백 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백장미에게 강매당했던 비싼 회원권 사진을 찍어 올렸고 어떤 사람은 그녀가 싸구려 약품을 쓰는 걸 본 것 같다는 목격담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백장미 헤어에서 일했다는 전직 직원의 댓글까지 달렸어요. 저 거기서 일했었는데 원장님 손님 없을 때마다 앉아서 하는 일이 다른 손님들 뒷담화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손님한테는 이탈리아제 약 쓴다고 하고 창고에서는 국산 싸구려 약 꺼내서 통가리하는 거 제가 다 봤습니다. 더러워서 그만뒀어요. 이 댓글은 그야말로 핵폭탄이었습니다. 그동안 설마 하던 사람들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카페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백장미의 위선을 비난하며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입을 모았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백장미가 직접 등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용실 이름으로 해명 글을 올렸어요.
백장미 헤어 원장입니다. 현재 저희 샵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전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해당 글을 작성하고 동조한 모든 분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협박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허위 사실. 저 여기 진단서 있는데요. 법적 책임. 통가리한 거 CCTV 확인해 볼까요? 오히려 사람들은 더 강하게 반발했고 백장미의 해명글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장미는 다음 작전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칭찬글 도배였죠. 갑자기 카페에는 백장미 헤어, 내 인생 최고의 미용실, 원장님 천사 같아요 같은 낯 뜨거운 칭찬 글들이 시간차를 두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 수사대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했어요. 어라? 이 글들 전부 오늘 가입한 아이디네. 키읔키읔키읔키읔 말투가 왜 다 똑같죠? 원장님 혼자서 글 쓰느라 힘드시겠어요. IP 추적해보니 다 같은 PC방이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장님. 백장미의 어설픈 조작은 순식간에 발각되었고 백장미 헤어는 동네 맘카페에서 완전히 사기꾼 미용실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미용실의 온라인 별점은 5점 만점에서 1점대로 추락했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온라인이라는 가상의 세계에서는 제가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어요.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태식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 여자의 진짜 돈줄을 끊어야지. 저 여자가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백장미 클럽 말이다. 그 가짜 여왕을 이제 백성들 앞에서 발가벗길 시간이구나. 저의 눈은 이제 맘카페 화면이 아닌 태식이가 뽑아온 백장미 클럽 회원 명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주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었죠. 백장미 클럽의 명단에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금까지도 가깝게 지내는 친구 최순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순희는 남편 사업이 잘 되어 동네에서는 꽤 부유하게 살고 있었죠. 성격이 좋고 귀가 얇아서 남들이 좋다는 건 한 번씩 다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친구였습니다. 아마 백장미의 화려한 언변에 넘어가 백장미 클럽에 가입했을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바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야, 나 영자야. 잘 지내니? 어머, 영자야. 이게 얼마만이니? 나는 잘 지내지. 너는 어때? 오랜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가 반가웠지만 저는 본론부터 꺼내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 혹시 백장미 헤어 다니니? 제 질문에 순이의 목소리 톤이 살짝 높아졌습니다. 어머, 너도 거기 알아? 거기 원장님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내가 요즘 거기만 다녀. 백장미 클럽이라고 우리끼리 모임도 갖고 얼마나 좋은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혹시 시간 괜찮으면 나랑 점심이나 한번 할까? 너한테 꼭 해줄 말이 있어서 그래. 제 심각한 목소리를 느꼈는지 순이는 군말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동네 한정식 집의 조용한 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순이는 제가 왜 보자고 했는지 궁금해 죽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밥을 주문하고 나서 맘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순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다 정말이야? 백 원장이 이런 사람이었어? 수백 개의 비난 댓글과 전 직원의 폭로 글까지 읽은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응, 정말이야. 사실은 나도 그날 저 자리에 있었어. 그리고 백장미 원장이 내 며느리에 대해 아주 험한 말을 하는 걸 직접 들었단다. 저는 순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순이는 제 손을 잡으며 자기 일처럼 분개해 주었어요. 세상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영자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런 곳에 돈을 갖다 바치고 있었다니. 당장 가서 회원권 환불해달라고 해야겠어. 아니, 순이야.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서지 마. 나는 네가 더 확실하게 저 여자를 무너뜨리는 걸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내가 뭘 어떻게 도우면 되는데? 저는 순이에게 제 계획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태식이가 알아낸 싸구려 약품 이야기와 통가리 수법까지 모두 말해주었죠. 모든 이야기를 들은 순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영자야. 그런 파렴치한 여자는 제대로 망신을 당해봐야 해.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마침 모레 우리 백장미 클럽 모임이 있어. 모레가 되기 전날 태식이는 작은 쇼핑백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똑같이 생긴 작은 유리병 2개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에는 백장미가 실제로 사용하는 싸구려 펌 약을, 다른 하나에는 그녀가 쓰는 척하는 이탈리아제 정품 펌 약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니 확연히 달랐어요. 싸구려 약품에서는 코를 찌르는 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났고 정품에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그 2개의 병을 순이에게 건네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절대 네가 먼저 말을 꺼내지 마. 다른 회원들이 백장미를 의심하게끔 자연스럽게 판을 깔아야 해. 걱정 마, 영자야. 나만 믿어. 순이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순이에게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기로 하고 집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순이에게서 첫 번째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임 시작했어. 지금 백장미가 새로 들어온 명품 가방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다. 아주 가관이야.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2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미끼를 던졌어. 원장님은 참 알뜰하신 것 같아. 얼마 전에 동대문 미용 재료상가 갔다가 원장님 봤잖아. 거기서 물건 떼오면 엄청 싸다던데 역시 사업가는 달라라고 말했지. 백장미 반응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자기는 그런 데에 간 적도 없다고, 자기는 이탈리아 본사에서 직수입만 한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어. 다른 회원들 표정이 심상치 않아. 성공이었습니다. 백장미가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죠.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순이에게 마지막 지령을 내렸습니다. 지금이야. 그 병을 꺼내. 잠시 후 순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여러 사람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자야. 나야, 순이. 지금 난리가 났어. 순이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병 2개를 꺼내서 원장님, 제가 요즘 두피가 예민해서 그런데 이 2개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약이에요? 하고 물어봤거든. 백장미가 보더니 당연히 향기 좋은 쪽이 자기네 제품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뚜껑을 열어서 사람들한테 직접 냄새를 맡아보게 했어. 다들 자기 머리에서 나던 냄새가 코를 찌르는 암모니아 냄새였다는 걸 알아차린 거지. 전화기 너머로 한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백장미 클럽의 실세이자 동네 병원장의 부인이었어요. 백장미 원장,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네 그 싸구려 약품에 매번 수십만 원씩 갖다 바쳤다는 거니 지금 너 나 사기친 거야? 아, 아니에요, 사모님. 오해세요. 저건 최순이 저 여자가 모함하는 거라고요. 백장미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뭐가 모함이야? 네 머리카락에선 지금도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다들 맡아봐. 우리 머리에서 나던 냄새랑 똑같잖아. 순이의 외침을 끝으로
모임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회원들은 모두 자기가 결제한 회원권과 시술비를 환불해달라며 소리치기 시작했고 백장미는 울먹이며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백장미의 화려했던 왕국도 저 노을처럼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녀가 받을 죗값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벌이었으니까요.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둔 미나의 생일 날짜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릴 마지막 선물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백장미 클럽이 와해되고 동네 맘카페에서 사기꾼으로 낙인 찍힌 후 백장미 헤어의 유리문 안쪽은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한때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사랑방처럼 붐비던 곳이 이제는 파리만 날리는 을씨년스러운 공간으로 변해버렸죠. 속이 시원하면서도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장미는 여전히 가게 문을 열고 있었고 소문 같은 건 믿지 않는 뜨내기 손님이나 신규 이주민들을 상대로 근근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언젠가 잦아들기 마련이고 저 여자는 분명 다른 동네에 가서 똑같은 짓을 반복할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를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감정적인 폭로가 아닌 냉정한 사실에 기반한 증거 말이에요. 저는 그날 저녁 다시 태식이와 서재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 여자 거의 망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렇게 손님 없으면 임대료도 못 내고 곧 제 발로 나가떨어질 거예요. 아들은 제법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태식아. 저런 인간은 그렇게 쉽게 안 죽어. 지금 필요한 건 결정적인 증거야. 저 여자가 자기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로 인해 손님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명백한 증거. 그걸 우리 손에 쥐어야 해. 명백한 증거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배우를 한 명 섭외해야겠다. 제 말에 태식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배우요? 어머니, 설마 사람을 사서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오히려 우리가 역공을 당할 수 있어요. 걱정 마라. 우리가 시킬 일은 연기가 아니라 그저 진짜 피해자가 되어달라는 것뿐이니까. 피부가 아주 예민한 사람을 찾아서 백장미 헤어의 손님으로 보내는 거다. 그리고 가장 비싼 천연 클리닉을 받게 하는 거지. 결과는 안 봐도 뻔하지 않겠니? 제 계획을 들은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제 의도를 파악하고는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역시 어머니는 대단하시네요. 그 여자가 제 무덤을 직접 파게 만드시는군요. 제가 바로 사람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날, 태식이는 인터넷의 한 재능 중개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올렸습니다. 4050대 여성 헤어 모델 구합니다. 블로그 후기 작성용. 조건 평소 두피가 예민하고 화학약품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 시술은 강남 유명 헤어샵 출신 원장님이 직접 진행. 사례비 50만 원 당일 지급. 사례비를 넉넉하게 걸자 반나절도 안 되어 2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저는 태식이와 함께 지원자들의 프로필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박선영이라는 이름의 4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소개란에 이렇게 적어 놓았더군요. 젊었을 때 미용실에서 일하다가 독한 약품 때문에 피부가 완전히 망가져 일을 그만뒀습니다. 지금도 미용실 냄새만 맡으면 머리가 아프고 순하다는 염색약에도 두피가 뒤집어집니다. 돈도 돈이지만 싸구려 약품으로 손님들 건강을 위협하는 비양심적인 미용실들을 혼내주고 싶다는 생각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라고 직감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나름의 신념과 분노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계획에 진심으로 동참해 줄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였죠.
저희는 바로 박선영 씨에게 연락해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먼저 도착한 저와 태식이는 마지막으로 작전을 점검했습니다. 잠시 후 수수한 옷차림의 박선영 씨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화면보다 훨씬 강단 있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저희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블로그 후기 모델 구하는 건 아니죠? 제가 혼내줘야 할 비양심적인 미용실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녀의 당돌한 질문에 저와 태식이는 잠시 놀랐지만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빙빙 돌리지 않고 백장미 헤어에서 겪었던 일과 우리의 계획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박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악질 원장은 뿌리를 뽑아야죠. 제가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하면 될까요? 그녀의 시원시원한 대답에 저희는 안심했습니다. 태식이는 품에서 만년필처럼 생긴 작은 녹음기 하나와 브로치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박선영 씨, 이게 저희 작전의 핵심입니다. 미용실에 들어가셔서 상담하는 과정부터 시술이 끝날 때까지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촬영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원장에게 이 제품이 정말 천연 제품이 맞는지, 화학약품에 민감한데 정말 괜찮은지 여러 번 확인해서 그렇다는 대답을 확실하게 받아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술이 끝나면 예상대로 두피에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 절대로 싸우지 마시고 아프다는 말만 반복하며 돈을 내고 빠져나오세요. 저희가 근처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피부과로 모시고 가서 진단서를 받을 겁니다. 박선영 씨는 모든 지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직 미용사로서의 제 모든 경험과 망가진 제 두피를 걸고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마침내 작전 당일. 저희는 박선영 씨를 백장미 헤어 근처에 내려주고 약속한 카페에서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 2시간이 지났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혹시라도 계획이 틀어진 건 아닐까, 백장미가 눈치챈 건 아닐까, 온갖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태식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선영 씨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지금 미용실에서 나왔어요. 약속한 카페 앞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저와 태식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택시에서 내리는 박선영 씨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녀는 연신 두피를 긁으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두피는 온통 붉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세상에,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지만 괜찮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했던 증거니까요. 그녀는 아픔을 억누르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희는 지체할 시간 없이 그녀를 데리고 동네에서 가장 큰 피부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박선영 씨의 두피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건 그냥 좀 예민한 수준이 아닌데요. 아주 독한 화학약품에 의한 급성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대체 어디서 뭘 하셨기에 두피가 이렇게까지 되셨어요? 의사의 진단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저희는 의사에게 부탁해 두피 상태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독성 화학 물질로 인한 심각한 피부염이라는 소견이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다시 카페에 모인 우리는 박선영 씨가 건넨 녹음기와 카메라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백장미의 추악한 거짓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선영 원장님, 이거 정말 천연 제품 맞죠? 제가 피부가 약해서요. 백장미 그럼요, 사모님. 걱정 마세요. 이건 스위스 청정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허브를 증류해서 만든 100% 유기농 앰플이에요.
아기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순하다니까요. 박선영, 그런데 머리가 좀 따끔거리는 것 같은데요. 백장미 어머, 그건 사모님 두피에 지금 영양이 쏙쏙 흡수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좋은 약은 원래 좀 따끔한 법이랍니다. 호호. 그리고 시술이 끝난 후 박선영 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백장미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선영 원장님, 저 너무 아파요. 두피가 불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죠? 백장미 아니 사모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건 사모님 체질이 이상한 거지 우리 제품 탓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사모님만 유난이세요? 돈 내고 빨리 가세요. 다른 손님 받아야 하니까. 모든 것을 확인한 저는 박선영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약속한 사례비에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넉넉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네요. 부디 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그 여자 꼭 벌받게 해주세요. 박선영 씨를 보내고 제 손에는 이제 3가지의 결정적 증거가 남았습니다. 백장미의 거짓말이 담긴 녹음 파일, 그 결과로 처참해진 두피 사진, 그리고 의사의 진단서. 저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태식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창과 방패가 모두 준비되었구나. 저 여자의 거짓된 혀와 그 혀가 남긴 상처의 증거까지. 사냥은 이제 거의 끝났다. 이제 마침표를 찍을 시간만 남았을 뿐이야. 결정타를 날릴 마지막 카드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하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정보통 역할을 톡톡히 해주던 친구 순이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었죠. 영자야, 너 들었어? 백장미 딸 시집 간대. 순이는 잔뜩 흥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의외의 소식에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이 시집을 가. 지금 그 미용실은 거의 망하기 직전인데 누가 며느리로 들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 상대 집안이 보통이 아니야.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왕금 성형외과 원장 아들이래. 백장미가 요즘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지 몰라. 자기 사돈이 의사라고 이제 자기는 강남 사모님이라고 온 동네를 시끄럽게 떠들고 다녀. 저는 그 말을 듣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게는 파리만 날리는데 딸의 혼사로 신분 상승할 꿈에 부풀어 있다니. 저 여자의 허영심은 정말 끝이 없구나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것이 백장미에게 비수를 꽂을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평판과 돈줄인 백장미 클럽이 무너졌다면 이제 남은 것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자 자존심인 딸의 결혼뿐이었습니다. 순이야, 그 성형외과 집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줄 수 있니? 그리고 백장미가 그쪽에 자기 집안에 대해 뭐라고 소개하고 다니는지도. 알겠어. 내가 또 그런 건 전문이지. 조금만 기다려봐. 순이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겠다며 흔쾌히 약속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공격 목표를 설정하고 태식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태식아, 전쟁의 무대가 바뀌었다. 이제 저 여자의 미용실이 아니라 딸의 혼삿길을 겨눠야겠어. 백장미가 그 예비 사돈댁에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자꾸나. 며칠 후 태식이와 순이가 거의 동시에 가져온 정보들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저는 분노를 넘어 허탈한 웃음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태식이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백장미의 과거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름난 노름꾼이었고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한 어머니는 그녀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백장미 자신도 젊었을 때부터 사치와 허영이 심해 사채까지 끌어다 썼고 몇 번이나 돈 문제로 구설에 올랐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혐오하며 입에 올렸던 근본 없는 집안의 전형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녀가 예비 사돈댁에 늘어놓은 거짓말들이었습니다. 순이가 동네 중매쟁이를 통해 알아낸 정보는 그야말로 한편의 막장 드라마였어요. 영자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백장미가 글쎄 자기 아버지가 명문대 교수셨는데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대. 그리고 자기는 강남의 땅 부잣집 외동딸로 자랐는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에 건물을 올려서 취미 삼아 미용실을 운영하는 거라고 했답니다. 하하, 웃기지 않니? 그 미용실, 월세도 겨우 내는 주제에.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딸도 그 거짓말을 다 알고 있다는 거니? 물론이지. 딸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 자기는 어릴 때부터 파리에서 유학하며 미술을 전공한 아티스트라고 속이고 있대. 실제로는 지방 전문대 미용과를 겨우 졸업했는데 말이야.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며느리 미나에게 단지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던 저 여자가 정작 자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으로 치장한 채 딸을 부잣집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니. 이보다 더 완벽한 위선이, 이보다 더 역겨운 내로남불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분노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단순히 그녀의 미용실을 망하게 하고 돈을 잃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벌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받아야 할 벌은 자신이 쌓아올린 그 거짓말의 성이 자신의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진짜 모습을 만천하에 공개해야 했습니다. 저는 태식이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태식아, 지금 당장 구청에 민원 넣는 거 잠시 보류해라. 네. 어머니, 하지만 지금이 저 여자를 끝장낼 절호의 기회인데요. 진단서까지 확보했잖습니까? 아니. 지금 저 여자를 망하게 하면 예비 사돈댁에서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혼사가 깨졌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게 아니야. 나는 저 집안 사람들이 백장미의 실체를 알게 되어서 더럽고 추악해서 내친다는 그림을 만들어야 해. 그러려면 무대가 필요하다. 백장미와 그 예비 사돈,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그런 무대 말이야. 태식이는 제 의도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런 무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태식이는 완벽한 무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년 가을에 열리는 지역문화센터 후원을 위한 자선 바자회였습니다. 그 바자회는 동네의 유지들이 모두 총출동하는 가장 큰 연례 행사 중 하나였어요. 놀랍게도 바자회의 주최 측 명단에는 백장미 클럽의 수장이었던 병원장 부인 김 여사의 이름이 있었고 주요 후원자 명단에는 백장미의 예비 사돈인 왕금 성형외과 윤 원장 부인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 있었습니다. 백장미 역시 자신의 격을 과시하기 위해 그 자리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든 배우가 한 무대에 오르는 그야말로 완벽한 기회였죠.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가장 아끼는 옥색 한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비취 놀이개와 가락지도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그날 저는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우아하고 품격 있는 귀부인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설 것이었습니다. 태식아, 장수는 전쟁터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는 법이란다. 그저 손가락 하나를 까딱해서 가장 효과적인 곳에 불을 지를 뿐이지. 나는 그 바자회에서 장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단 한마디의 말로 저 여자의 거짓된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게다. 제 눈빛에서 서늘한 결의를 읽은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의 생일이 그리고 백장미의 심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선 바자회가 열리는 날, 하늘은 거짓말처럼 쾌청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 앞마당은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동네 유지들과 그 부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각종 기부 물품을 판매하는 부스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곱게 차려입은 한복 위에 얇은 쇼를 걸치고 태시기에 팔짱을 낀 채 천천히 행사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모습이 눈에 띄었는지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제게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오늘 사냥할 제 목표물들을 찾기 위해 날카롭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역시나 적이 있었군요. 행사장 가장 중앙, 가장 목 좋은 곳에 있는 다과 테이블에 오늘의 주인공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의 타겟인 예비 사돈, 왕금 성형외과의 윤 원장 부인은 우아한 트위드 투피스 차림으로 다른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한껏 멋을 낸 백장미가 찰싹 달라붙어 마치 자기가 그 무리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양을 떨고 있었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는 백장미 클럽의 전 멤버들이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었죠. 그 중에는 클럽의 수장이었던 김 여사도 있었습니다. 모든 배우가 제자리에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제 감독인 제가 무대로 올라갈 차례였습니다. 저의 첫 번째 동선은 백장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먼저 김 여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저를 발견한 김 여사는 반가운 얼굴로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 영자 씨 아니세요? 한복 입으시니 정말 곱고 우아하시네요. 어디 좋은 일 있으세요? 별일은요. 그냥 날이 좋아서 한번 차려입어 봤어요. 김 여사님이야말로 오늘 행사의 주역이신데 더 빛이 나시네요.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잠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김 여사는 아직도 백장미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낮은 목소리로 제게 불평을 털어놓았어요. 저 뻔뻔한 여자 좀 봐요. 우리한테 사기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왕금 성형외과 사모님한테 붙어서 또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 정말 상종 못할 인간이에요. 저는 그런 김 여사를 부드럽게 진정시켰습니다. 김 여사님, 흥분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랍니다. 그냥 조용히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의미심장한 말에 김 여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제 의도를 어렴풋이 짐작했는지 알겠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김 여사의 팔을 가볍게 이끌고 자연스럽게 백장미와 윤 원장 부인이 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어머, 윤 사모님 아니세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뵙네요. 제가 먼저 윤 원장 부인에게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품위 있는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선 김 여사를 보고는 살짝 놀란 눈치였죠. 가장 당황한 것은 물론 백장미였습니다. 저와 김 여사가 함께 나타나자 그녀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다가 시뻘게 달아오르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 앞이라 차마 내색도 못하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녀의 인사를 가볍게 무시하고 윤 원장 부인을 향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저의 관객은 오직 한 명, 바로 윤 원장 부인이었으니까요. 바자회가 참 성대하네요. 이렇게 좋은 일에 앞장서 주시니 윤 사모님은 얼굴만큼이나 마음도 고우신가 봐요. 별 말씀을요.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몇 마디 오갔을 때 저는 드디어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 선 김 여사가 가볍게 마른 침을 삼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사모님, 요즘은 정말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겉은 번지르르하게 꾸며놓고 속은 완전히 썩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뭐예요. 윤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질문에 윤 원장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신호를 받은 김 여사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받았습니다. 영자 씨 말이 맞아요. 제가 최근에 정말 불쾌한 일을 겪었잖아요. 제가 믿었던 사업가 한 분이 있었는데, 글쎄, 자기는 최고급 제품만 쓴다고 손님들을 속여놓고 뒤로는 온갖 싸구려 물건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지 뭐예요. 정말이지 사람의 품격이라는 건 돈이나 겉모습으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김 여사는 말하는 내내 백장미를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백장미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안절부절 못하며 어떻게든 화제를 돌려보려고 애썼어요. 아이고, 두 분 오늘 날씨가 참 좋죠? 하하.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백장미의 말을 부드럽게 끊고 아주 진심으로 걱정된다는 표정을 지으며 윤 원장 부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특히 결혼 같은 중대사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사모님? 사람의 근본이나 집안의 내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언제나 정직함이 한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 믿거든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백장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하지만 윤 원장 부인에게 들으라는 듯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좋은 혼처를 잡으려고 자기 부모가 누군지 집안 내력이 어떤지까지 싹 다 거짓말로 꾸며내는 무서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이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거짓으로 쌓아올린 집안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마련인 카드집과 같은 거니까요. 부모, 집안 내력, 거짓말이라는 단어들이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얼음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백장미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특히 윤 원장 부인은 제 말의 진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윤 원장 부인의 얼굴에서 상냥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싸늘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곁에 서 있던 백장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백장미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죠. 윤 원장 부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백장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뒤돌아서 차갑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나자 주변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백장미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조롱과 경멸의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행사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서서 통쾌한 표정을 짓고 있는 김 여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제 저 결혼은 없던 일이 될 겁니다. 차가운 복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딸의 결혼마저 제 손으로 깨뜨려버린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매장이 끝났으니 법적인 처벌로 그 죗값을 확실히 치르게 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유유히 행사장을 빠져나오며 태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구청에 민원을 넣을 시간이다. 자선 바자회에서의 사건은 그야말로 핵폭풍과도 같았습니다. 소문은 날개 돋친 듯 동네 전체로, 아니 인근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제 친구 순이는 거의 실시간 중계 아나운서처럼 제게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왕금 성형외과의 윤 원장 부인은 그날 바자회가 끝나자마자 중매쟁이에게 전화를 걸어 혼담을 그 자리에서 깨버렸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명료했다고 해요. 그런 저급하고 정직하지 못한 집안과는 사돈을 맺을 수 없다고요. 백장미가 딸의 장밋빛 미래를 위해 쌓아 올렸던 거짓말의 성은 그렇게 제 말 한마디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 며칠간 백장미 헤어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노골적으로 비웃거나 손가락질을 했죠.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일상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미나와 태식이를 위해 밥을 짓고 함께 장을 보고 저녁에는 다 같이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습니다.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분노와 증오로 들끓던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는 차가운 확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여자의 사회적인 생명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과 제도를 통한 완전한 마무리뿐이었죠. 사건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눈을 의심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백장미 헤어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앞에는 제정신이라고는 믿기 힘든 현수막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붉은 바탕에 흰색 페인트로 날려쓴 그야말로 처절한 글씨였습니다. 악성 루머로 인한 폐업 위기. 도와주세요. 전 품목 70% 파격 할인. 그리고 그 현수막 아래에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백장미 같았던 여인이 잔뜩 독이 오른 살모사 같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은 지워지고 머리는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악을 쓰듯 소리치고 있었어요. 파격 세일. 단돈 10,000원에 파마하세요. 머리 안 감고 오셔도 됩니다. 들어와요, 들어와. 그 모습은 처절하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외침에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빠른 걸음으로 그 앞을 지나치거나 노골적으로 조롱의 눈빛을 보낼 뿐이었죠.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동정심? 연민? 그런 감정은 눈곱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여자의 마지막 발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태식이와 함께 마지막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었어요. 저 여자가 저렇게 마지막 발악이라도 할 수 있는 건 아직 그녀의 미용실이 법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발붙일 곳마저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자료를 모아 구청 위생과에 제출할 공식적인 고발 서류, 즉 백장미 특별 서류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직접 고발장의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철저히 배제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제가 겪었던 일과 박선영 씨의 피해 사실을 건조하고 사실적으로 기록했죠. 다음으로는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첨부했습니다. 증거 1호 피해자 박선영 씨의 진단서 및 두피 상태 사진. 의사의 소견이 적힌 진단서와 붉게 타오르듯 부어오른 두피 사진들은 그 자체로 끔찍한 증거였습니다. 증거 2호 백장미 원장의 거짓말이 담긴 녹취 파일 및 녹취록. 태식이는 녹음된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문서로 옮겨 적었습니다. 100% 유기농, 아기 피부에도 사용 가능이라고 말하는 백장미의 목소리와 네 체질이 이상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목소리가 나란히 기록되었죠. 증거 3호 동네 맘카페 게시물 및 댓글 증거 자료. 수백 개의 댓글과 전 직원의 폭로글, 조작된 칭찬 글들을 모두 캡처해서 인쇄했습니다.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 아이디는 모두 가렸지만 그녀의 사기 행각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증거 4호 제품 통가리 증거 사진. 태식이가 미용 재료상에서 사온 싸구려 벌크 약품통과 백장미 헤어에서 사용하는 화려한 이탈리아제 제품 용기를 나란히 놓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모든 서류를 한데 모으니 웬만한 책 한 권 두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원 서류가 아니었어요. 백장미라는 인간의 모든 위선과 거짓을 담아낸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판결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이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그 서류 파일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구청 위생과에 직접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였죠. 태식이의 말에 따르면 민원실 직원은 처음에는 흔한 동네 미용실 불만 정도로 생각하고 건성으로 서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볼수록
그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졌다고 해요. 특히 의사 진단서와 두피 사진, 그리고 녹취록을 볼 때는 헛기침을 하며 안경을 고쳐 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거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군요. 증거 자료가 명백해서 저희가 즉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중으로 예고 없이 불시 위생 점검을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단호한 대답을 듣고 나서야 태식이는 구청을 나섰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심판의 칼날은 이미 백장미의 목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음 날 오후, 저는 순이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이는 일부러 그 시간을 맞춰 백장미 헤어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죠. 영자야, 영자야, 지금 시작됐어. 구청에서 사람들이 나왔어. 순이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웬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리는데 딱 봐도 공무원이야. 다짜고짜 미용실로 들어가더니 백장미한테 위생 점검 나왔다고 하더라고. 백장미는 얼굴이 새하얘져서는 무슨 소리냐고, 지금 영업 방해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서류를 보여주니까 깨갱하더라. 저는 전화기를 든 채 눈을 감고 그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이야, 아주 사정없이 뒤지기 시작했어. 카운터고 뭐고 다 열어보고 특히 창고로 바로 직행하더라고. 백장미가 창고 문 앞을 막아서면서 안 된다고,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발악을 하는데 공무원 한 명이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당하고 싶으세요? 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 꼴 좋다 정말. 순이는 숨도 쉬지 않고 상황을 중계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는데 와 영자야, 네가 들으면 기절할 거야.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러워. 유통기한이 몇 년은 지난 염색약들이 먼지 쌓인 채로 처박혀 있고 어디서 만든 건지도 모를 커다란 약품통들이 즐비하고 바닥에는 머리카락이랑 약품 찌꺼기들이 엉겨붙어서 그야말로 쓰레기장이 따로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되긴. 공무원들이 사진 찍고 서류에 뭘 막 적고 난리가 났지. 한 사람이 백장미한테 소리치더라. 원장님, 이건 법을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손님들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건 그냥 과태료로 안 끝나요. 라고. 그리고는 미용실 유리문에 큼지막한 종이를 떡하니 붙였어. 무슨 종이? 영업정지. 국민보건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추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을 정지함. 이렇게 쓰여 있어. 영자야, 우리가 이긴 거야. 저 여자의 왕국이 드디어 무너졌어. 순이의 외침을 끝으로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제 어깨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업정지라는 붉은 글씨의 공고문이 나붙은 후 백장미 헤어는 완벽한 유령의 집이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앞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굳게 닫힌 유리문 안으로 어지럽게 널린 미용 도구들과 넘어진 의자들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주인이 도망간 폐가처럼 을씨년스러웠죠. 동네 사람들은 이제 그곳을 저주받은 집이라고 부르며 멀리 돌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나의 생일이 바로 다음 날이었기에 저는 온전히 내 딸 같은 며느리를 위한 파티를 준비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미나의 생일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태식이 미나와 함께 과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웃고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이 시간에. 태식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태식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이 여길 왜 찾아와? 당장 나가지 못해. 그 목소리에 저와 미나는 깜짝 놀라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차마 눈뜨고는 보기 힘든 몰골의 백장미가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미용실 앞에서 악을 쓰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처참했어요. 제대로 감지 않은 머리카락은 기름져서 떡이 져 있었고 퀭한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값비싼 옷과 장신구는 온데간데 없고 늘어난 운동복 차림이 그녀의 망가진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사모님, 아니, 오영자 씨. 당신이지. 당신이 꾸민 짓이지. 백장미는 저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태식이가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어요.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어디 함부로 손을 대려고 해.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비켜. 나는 저 여자랑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내 인생이 전부 끝장났다고. 백장미는 발악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란에 놀란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본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아, 비켜줘라. 그리고 미나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어. 하지만 어머니. 괜찮다. 들어오게 해. 마침 나도 저 여자와 할 말이 있었으니. 제 단호한 태도에 태식이는 마지못해 길을 비켜주었고 백장미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지도 않고 그저 차가운 거실 바닥에 선 채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 뜨거운 물이 아닌 얼음처럼 차가운 냉수 한 잔을 따라 그녀 앞에 테이블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어요. 내 인생을 망쳐? 내가 네 인생을 망쳤다고? 저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지독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착각하지 마, 백장미. 네 인생은 너 스스로 망친 거야. 너의 그 끝없는 허영심,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뒤틀린 심보, 손님을 돈으로만 보고 기만했던 너의 그 더러운 손이 네 인생을 시궁창으로 처박은 거라고. 나는 그저 거울을 하나 들어줬을 뿐이야. 네가 얼마나 추악한 몰골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고. 제 말에 백장미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원망스럽게 노려보더니 이내 전세를 바꿔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잘못했어요. 사모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구청에 가서 고발만 취하해 주시면 제가 사모님께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네, 제발요. 그녀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아 제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것처럼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뒷걸음질 쳤어요. 그녀의 눈물은 조금도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용서, 은혜, 그런 말을 지금 네 그 더러운 입에 담는 거야? 저는 거실 한쪽 벽에 걸린 태식이와 미나의 결혼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에서 세상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내 아이들의 모습을. 저 사진 속 내 며느리에게 넌 뭐라고 했지? 고아라서 덥석 시집왔다고? 시부모가 봉이라고? 그 아이의 평생의 상처를 너는 가장 날카로운 칼로 후벼 팠어.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네 가게가 망하고 네 딸 혼사길이 막히니까 이제 와서 무릎이라도 꿇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제 속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비는 백장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그녀가 제게 했던 것과 똑같이, 하지만 훨씬 더 잔인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네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구나.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백장미. 구청에 낸 민원은 시작에 불과해. 나는 네가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세무조사를 의뢰할 거고 네가 사기친 피해자들을 모아서 집단으로 민사소송을 걸 생각이야. 네가 평생을 모아 이룬 것들, 아니, 네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모든 것들을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 줄게.
그래서 네가 길바닥에 나앉아 평생 남의 눈칫밥을 먹으며 네가 그토록 경멸했던 근본 없는 인생이 뭔지 직접 체험하게 해줄 생각이라고. 어때? 이제 좀 내가 뭘 할 건지 알겠어? 제 말은 백장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도 애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볼 뿐이었죠. 그녀의 눈에서 희망이라는 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본 저는 비로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네가 살 길은 딱 하나야. 백장미의 눈이 절박하게 흔들렸습니다. 나한테 비는 그 역겨운 눈물, 나한테는 아무 소용 없어. 네 사죄를 받아줄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네가 진심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 그 사죄는 내 며느리에게 해야지. 저는 굳게 닫힌 방문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네가 모욕했던 내 딸 박미나에게 가서 무릎을 꿇어.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 그녀가 너를 용서할지 안 할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그게 네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이자 네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선택은 네가 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소파에 앉아 그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백장미는 한참 동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가리켰던 방문을 향해 죄인처럼 느린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백장미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 보였어요. 모멸감, 두려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후회 같은 것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이내 결심한 듯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태식이와 미나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죠. 저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가 이 마지막 심판의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백장미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미나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도 계산도 없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박미나 씨. 그녀는 차마 미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당신에 대해 함부로 입을 놀렸습니다. 내뱉으면 안 될 말로 당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줬습니다. 그건 질투였던 것 같아요. 당신처럼 착하고 반듯한 며느리를 둔 사모님에 대한 질투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였는데도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 당신에 대한 나의 못나고 더러운 질투심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제발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백장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은 미나에게 넘어갔어요. 태식이는 당장이라도 저 여자를 끌어내고 싶다는 듯 주먹을 쥐고 있었지만 미나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런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한참 동안 방 안에는 백장미의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미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미나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요. 원장님의 그 몇 마디 말로 제 가치가 정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꿇고 있는 백장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제가 원장님을 용서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원장님 스스로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겠죠. 다만 저는 원장님이 불쌍해요.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슬픈 인생이잖아요. 부디 자신의 마음부터 돌보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은 하지 마세요. 미나는 백장미를 용서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연민을 보여주었을 뿐이죠. 그 순간 저는 제 며느리가 저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장미는 미나의 그 말에 더 큰 소리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 인생 최초의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백장미는 우리 앞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순이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미용실을 헐값에 처분해서 과태료와 빚을 간신히 갚고 아무에게도 말없이 동네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녀의 딸 역시 파혼의 충격으로 잠적해버렸고요. 백장미 헤어가 있던 자리에는 얼마 후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따뜻한 불빛의 빵집이 들어섰습니다. 빵 굽는 고소한 냄새가 동네에 퍼지자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자리를 보며 수군거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길고 지독했던 악몽은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나의 생일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미나가 좋아하던 음식들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미역국,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까지. 집안은 온통 맛있는 냄새와 우리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태식이는 미나에게 예쁜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미나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그 목걸이를 목에 걸었죠.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선물을 주는 대신 미나의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미나야, 내 어머니. 내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 앞으로 살면서 절대 단 한순간도 너가 부모님 없이 자랐다는 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거라. 제 말에 미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야. 고아라는 건 가족이 없는 사람이란다. 하지만 너에게는 가족이 있잖니. 너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전쟁이라도 치를 엄마가 있고 세상에서 너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온 며느리가 아니야. 너는 우리 가족을 완전하게 만들어준 내 딸이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소중하고 귀한 딸이란다. 제 진심 어린 고백에 미나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방 안을 가득 채운 따스한 사랑에 겨워 흘리는 행복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미나는 제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었고 태식이는 그런 우리 모녀를 등 뒤에서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는 미나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의 저 환한 웃음과 뜨거운 눈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몇 번이라도 더 기꺼이 악마가 될 수 있다고. 길고 추웠던 겨울은 가고 우리 집에는 비로소 완연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이제 우리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완벽한 가족이니까요.